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테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저격용 괴물 소총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방검복에서 이제는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자, 이런 위협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탄복은 한 3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랄지 이런 데서 나온 얘기가 러시아 권총을 밀수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격용 괴물 소총 한 2km 정도에서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소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저 제보 자체가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통해서 제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지하는 측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어떤 일이 일어나서 되지 못할까를 이제 걱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보 자체가 과연 그러면 실체적 근거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체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TF팀에서 경찰에 이제 제보를 하고 수사가 됐겠죠. 근데 아직 TF팀에서는 경찰에 제보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저게 단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걱정의 차원에서 좀 과도하게 어떤 제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서 실체적으로 과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격소총을 밀반입했다고 한다면 예. 그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 아마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걸 제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면 분명히 밝혀질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어떠한 사건 자체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호를 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걸 예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또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 경호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대선 후보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법상은 문제는 없어요. 특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이제 4조 제2항 6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강력히 요청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하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경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양쪽으로 대립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 필요성이 없다. 그래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만 경호를 하고 하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랄지 또 이런 것들이 또 선거에 있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경호처의 입장은 요청이 있다면 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공직선거운동 기간에 지금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선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부산에선 검거까지 됐더라고요. 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현수막 훼손이랄지 아니면 유세 차량에 대한 손괴, 훼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만 문제된 게 아니고 이전에 어떠한 선거에서도 항상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선거 구조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비호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 후보에 대한 욕설을 하고 또 상대 후보의 어떤 사진이 걸리면 그걸 이제 보기 싫어하는 그런 양쪽의 어떤 반대의 지지층에서 이런 이제 손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예. 현수막 손괴 자체는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은 이제 선거 방해 일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훼손한다랄지 아니면 저러한 선거 벽보랄지 선거 플랜카드를 걸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세 차량을 손괴한다랄지 특히 이제 부산 같은 데랄지 또 다른 곳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이 이제 타이어를 펑크내는 이제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재물손괴죄가 이제 따로
적용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이제 받아서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해당이 될 수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선 관련 단톡방 정보 공유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까? 그렇죠.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당선시킬 목적으로 A라는 후보를 내가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지자가 할 것이고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반대층에서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가 더 형량이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최대한이. 그런데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이제 7년 이하 징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톡방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 A 후보, B 후보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을 비방한다거나 그 비방 내용 자체가 이제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단톡방에 있는 구성원이 이걸 또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단톡방에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의 의견이 할지라도 그게 어떤 비방할 목적으로 아니면 뭐 낙선이나 당선하기 목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인 경우, 허위 사실인 경우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를 하시하고 사실은 본인은 진실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내용이 이제 허위인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상대방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이걸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예, 유권자도 후보 못지않게 규칙과 규정을 좀 준수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유튜브 김문수 TV 채널에서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라는 주장이죠.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정치를 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정치자금은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네. 이제 슈퍼챗은 일방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정식적으로 또 구글 유튜브에서 이제 세금을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10%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고의성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법률 요건에 있어서 그 당시 이제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아예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 뭐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네거티브랄지 아니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고발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거 자체가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제 고발을 하는 건데 이제 저 부분도 아마 민주당에서 약간 정치적 전략적인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치 신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김 여사 측이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정당한 사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혐의와 관련된, 특히 이제 공적 개입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일부 이제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대선에 영향은 줄 수 있겠죠, 일부. 그렇지만 영향에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 대한 거부로서 어떤 정당 사유라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한 면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해야 하는데 강제 구인이라는 건 체포영장 발부하고 체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는 될지 않을지언정 이걸 검찰에서 강제 수사로 밀어붙이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상당히 딜레마에 있다고 보고 아마 대선 이후에 아마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이고 그때 만약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불출석하면
그때 강제 수사, 체포영장 등을 아마 검토할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김 여사 측이 서면 조사 대체 의사를 전달했는데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사건 자체는 아마 서면 조사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더구나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그게 한 11개 드러났고요. 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다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증거와 진술을 들이대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 그냥 일반적인 서면 조사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끝까지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 아마 검찰에서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또 설사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또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이제까지 어떤 진술할지 물적 증거 충분히 확보됐고 기소를 한다 해도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다 하더라도 뭐 유죄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런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하지 않고도 뭐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물어보겠다.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자,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불출석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이건 재판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 과정을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죠. 아, 예. 그럼 어떤 재판이든지 만약에 뭐 국회에서는 국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랄지 그다음에 대법관, 판사들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누가 사법부에서 소신 있게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삼권 분립을 훼손한 취지고 사법부를 훼손한다고 봐요. 사법부의 어떤 권위 자체를. 그래서 뭐 당연히 아마 청문회 해도 나오지 않을 걸 민주당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청문회를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오늘 어쨌든 대법관들이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빈손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청문회 자체는 이제 대법원장을 타켓으로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대법관들을 다 불렀지만 다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예. 또 이 재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실무에 참여했던 재판 연구관이랄지 관련된 사람을 다 소환을 했어요. 근데 거의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은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인데 이것은 거의 빈손이고 맹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예, 변호사님 잠시만요. 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네, 지금 출근길 앞에 지금 기자들이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을 곧바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자체는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을 지지하는 그런 교수들이랄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체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네, 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에 있는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대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조금 전 출근길을 보셨는데요. 어떤 발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뭐 원론적인 이야기, 뭐 사법부 독립, 그다음에 사법부 훼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는 사실은 묵묵부답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소신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전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렇게 불출석 사유를 밝힌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가 되는 겁니까? 이제 본회의 통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공포를 해야죠. 예. 그러면 전제 조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돼야지 저 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서 이미 파기환송되고 유죄 판결까지 난 사안이잖아요. 그럼 이제 고등법원에서 거의 유죄 판결이 확실시 되고 그다음에 재상고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서
거의 뭐 100%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유죄가 행위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행위에 가는 부분만 법안에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된 다음에 면소 판결을 하기 위해서 저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관 정원 확대 그리고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발의하고 이제 보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법관들은 저 술을 좀 증언해야 한다는 예.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전혀 민주당에서 전혀 그런 문제를 제기 않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쟁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